남녀 관계에서 대화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나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했는데 왜 갑자기 화를 내지? 분명 잘못은 저쪽인데 왜 내가 사과하고 있지? 나는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인데 왜 악의로 받아들이지?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나랑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거지? 2024년에 나온 뇌과학 연구 하나가 이걸 설명해 줍니다. 275개 뇌 영상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은 추론을 할 때 변연계가 남성보다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변연계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는 상황을 판단할 때 팩트 위주로 가는 반면 여자는 감정이 판단 과정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275개 뇌 영상 실험에서 수천 명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겁니다. 단순히 여자가 감정적이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뇌의 어떤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정밀하게 밝혀낸 거예요. 뇌 구조 자체가 다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남자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집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어요. 남자 머릿속에서는 오늘 일 정리하자 이런 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자 머릿속에서는요. 이 사람 표정이 왜 저러지? 나한테 화난 건가? 뭔가 잘못한 거 있나? 이런 감정적 분석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뇌가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차이를 모르면 관계에서 서로 미치도록 답답해진다는 거죠. 오늘은 이런 뇌의 차이에서 시작해서 남자들이 연애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넘어서 진짜 분노까지 느끼게 되는 여자들의 행동 패턴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뇌과학 연구들을 기반으로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메커니즘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여자를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알아야 당하지 않으니까요.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맨날 지는 게임인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패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접 공격 본능입니다. 남자들끼리 경쟁하면 보통 직접적이에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세냐, 실력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지면 인정하고 이기면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끼리의 경쟁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캐나다의 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이걸 간접 공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고 평판을 깎고 은근슬쩍 왕따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주먹으로 몸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남자들끼리도 뒷담화 정도는 하죠. 근데 남자들끼리는 보통 능력이나 돈이나 지위 같은 걸 건드립니다. 반면에 여자들 사이에서는 성적인 평판, 이미지를 타격해요.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으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걔 좀 가벼워 보이지 않아? 남자 앞에서만 달라져. 남자 관계가 좀 복잡하지 않아? 이런 식이에요. 경쟁자를 남자 밝히는 여자, 가볍고 쉬운 이미지를 씌워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2025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13개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여성 간의 이런 경쟁은 자원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원이 풍부할 때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는 부족할 때 더 싸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풍부한 환경에서는 다른 여자들이 이기적으로 자원을 독차지할 거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경쟁이 더 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단에서 오히려 여자들끼리의 갈등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접 공격이 나타나는 방식이 또 교묘해요. 걔 진짜 걱정돼. 요즘 남자들이랑 너무 자주 어울리더라.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척 포장하면서 상대의 평판을 깎습니다. 욕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착한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이런 전략을 조율된 비난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인기 있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타겟은 주로 자기보다 짝짓기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여성이에요. 결과적으로 타겟이 된 여성의 연애 기회 자체를 줄여버리는, 이걸 학술적으로 번식 억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경쟁자가 남자를 만날 기회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는 좀 문제 있어, 이런 소문이 돌면 남자들이 접근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목적인 겁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직접 싸우면 다칠 위험이 있지만 소문은 안전하게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남자 입장에서 이게 왜 빡치냐? 여자친구나 주변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여자를 깎아내리는 걸 봐요. 대놓고 싫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거든요. 근데 걱정하는 척, 충고하는 척 끝까지 포장하는 게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새로운 여자 동료가 있어요. 남자 직원들이랑 잘 어울립니다. 그럼 기존 여자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도나요? 걔 좀 선 넘는 것 같지 않아? 남자들한테 너무 스킨십이 많은 것 같아. 걱정되네. 이건 걱정이 아니에요. 새로운 경쟁자가 자기 영역에 들어온 걸 막으려는 본능적 반응인 겁니다.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걱정이라는 포장지를 씌우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을 사실로 바꿔버리는 본능입니다. 아까 뇌과학 얘기했죠? 여성의 변형계가 추론 과정에서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고요.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그냥 피곤해서 말수가 줄었어요. 일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죠.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감정 추론이 강한 여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한테 식었네. 뭔가 숨기고 있네. 내가 만만해진 거네.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남자를 재판하듯 다루는 거예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적 추론이라는 인지 왜곡의 하나로 봅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사실인 거야. 이런 논리 구조인 거죠. 2021년에 발표된 인지 왜곡과 감정 조절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정적 인지 왜곡은 비적응적 감정 조절 전략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적 추론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대사가 있죠. 말은 맞는데 기분 나빠. 꼭 그렇게 말해야 해? 남자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도 말투가 마음에 안 들면 틀린 말이 돼버립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팩트를 말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게 틀린 말이 된다? 더 피곤한 건 기분 상태가 나빠지면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을 부정적 의도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남자가 별 생각 없이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하면 나 못생겼다는 거야? 관리 안 한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폭발하는 거죠.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남자가 회사 동료 여자랑 단체 사진 찍은 거 올라왔다? 저 여자 누구야? 왜 옆에 서 있어? 설명해봐.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합니다. 회사 회식 사진인데 뭘 설명해요? 근데 감정적 추론이 강한 여자는 이미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그 불안이 곧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따지면 회사 사진이잖아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감정이 사실이 됐으니까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남자 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학습된 무력감이에요. 뭘 해도 의심받고 뭘 말해도 악의로 해석되니까 아예 소통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자가 이렇게 수동적이 되면 여자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뭔가 숨기는 거지? 이런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4년 뇌 영상 연구에서 밝혀진 건 여성이 긍정적 감정을 처리할 때 세타파 활동이 남성보다 높고 알파파는 낮다는 겁니다. 세타파는 주의 집중과 기억 탐색에 관련되어 있고 알파파가 낮다는 건 대뇌 피질이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자는 감정 정보를 처리할 때 뇌가 문자 그대로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표정 변화나 말투 차이가 여자한테는 강력한 감정 신호로 잡히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그냥 이해해 주기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과 참는 건 다른 문제예요. 원리를 알면 상대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매번 일방적으로 감정에 맞춰주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서로의 뇌가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인정한 위에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는 선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원리를 아는 건 좋지만 매번 감정에 끌려다니는 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 도덕적 과시 본능입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를 넘어서 나는 너보다 도덕적으로 위에 있다. 이걸 증명하려는 본능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뉴스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나왔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저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마음이 아프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공감이에요. 근데 남자가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맞아, 안타깝지. 근데 실질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왜 그렇게 차갑게 말해? 이 순간 대화의 초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나는 따뜻한 사람이고 너는 차가운 사람이다.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도덕 과시라고 부릅니다.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통해서 자기가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죠. 약자를 진짜로 돕고 싶은 게 아니라 연민을 느끼는 자기 모습을 전시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이게 진짜 피곤합니다. 현실을 말했을 뿐인데 공감 능력 없는 사람으로 몰리니까요. 논리랑 공감은 대립관계가 아닌데 도덕 과시 본능이 강한 여자는 이 둘을 대립시켜서 자기가 도덕적 고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온라인에서 극대화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봉사활동 인증샷 올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도덕적인 발언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도덕적 과시가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환경을 걱정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정작 상대가 필요한 건 관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인데요. 그건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도덕 과시는 사실 남자들한테도 있는 패턴이에요. 근데 남자의 도덕 과시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남자는 보통 능력 과시를 하죠. 나는 이만큼 벌어. 나는 이런 차를 몰아. 이런 식이에요. 여자의 도덕 과시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방식인데 이 둘의 메커니즘은 사실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본능이에요. 남자는 자원으로 지위를 높이고 여자는 도덕성으로 지위를 높이는 겁니다. 요즘은 이게 소셜미디어에서 극대화되는데요. 착한 사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포스팅이 넘쳐나잖아요. 이런 게시물의 목적이 진짜 사회를 바꾸려는 건지 아니면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이 이미지를 팔려는 건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선택지, 보존, 본능, 쉽게 말하면 어장관리입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 한 명을 딱 선택해서 관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놔두고 점선만 살짝 그어놓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확실하게 선을 안 긋습니다. 여자 핸드폰을 보면 그렇게까지 예쁜 여자가 아니어도 메시지, 좋아요, 댓글이 남자들한테 엄청나게 옵니다. 이게 그 여자가 미치도록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자가 연락을 받아주니까 오는 겁니다. 여지를 주니까요. 늘어서 많은데 답장해주고 웃어주고 하니까 순진한 남자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오해합니다. 실상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연결 자체를 끊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고백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은 사정이 좀 안 된다. 말만 들으면 조심스럽고 섬세한 여자 같지만 실제로는 버리기 아까우니까 희망 고문을 시키는 겁니다. 외로울 때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아직 있다는 사실로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보험처럼 두는 거예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짝 선택의 비대칭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짝 선택에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명에게 올인하기보다 여러 후보를 놓고 비교하는 전략이 진화적으로 유리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이 과도하게 작동하면 상대 남자한테는 심각한 정서적 착취가 된다는 겁니다. 진화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2024년에 나온 연구를 하나 볼게요. 짝을 유지하려는 행동, 학술적으로 짝 보존 전략이라고 하는데 성별에 따라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는 자원을 보여주고 지위를 과시하는 방식을 쓰고 여자는 외모를 가꾸고 언어적으로 소유를 표시하는 방식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는 내가 이만큼 벌어 이런 식이고 여자는 이 남자 내 거야 라는 신호를 주변에 뿌리는 거예요. 어장관리도 결국 이 전략의 연장선입니다. 여러 남자에게 소유 신호를 약하게 뿌려서 선택지를 보존하는 거죠. 남자들이 이 본능에 분노하는 이유는 안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인데 안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아닌 것 같으면 끊어내야 하는데 끊지도 않고 애매하게 놔두는 겁니다. 남자의 진정성을 자기 정서적 안전망으로 쓰면서 대가 없는 편안함을 즐기는 게 분노 포인트인 거예요. 공식적 관계가 아니니까 의무는 없고 남자가 제공하는 관심이랑 위로는 편하게 받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지쳐서 멀어지면 순순히 보내주지 않아요. 요즘 왜 연락 없어? 변했네. 이렇게 미끼를 던져서 못 떠나게 합니다. 거절은 상처받고 끝납니다. 하지만 희망 고문은 시간까지 훔쳐가요. 그 여자한테 묶여있는 동안 다른 좋은 사람 만날 기회를 놓치니까요. 5번째, 테스트 본능입니다. 남자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참아주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고 일부러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몰라, 짜증나, 됐어, 말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감정을 쏟아놓고 남자가 이걸 받아줘야 나를 좋아하는 거구나 안심합니다.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는 테스트도 있어요. 다른 남자 얘기를 꺼내놓고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일부러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남자가 얼마나 움직여주는지 보는 테스트도 있어요. 갑자기 밤에 전화해서 지금 당장 와줘라든가 무리한 부탁을 해서 남자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측정하는 거죠. 이건 사랑 확인이 아닙니다. 복종 테스트예요. 사랑하면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으로 남자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어떤 남자가 나 예쁘다더라. 메시지 온 사람 있는데 좀 웃겨. 이런 말의 속마음은 뭘까요? 나를 뺏길까봐 불안해. 나를 그만큼 원해. 남자가 질투 안 하면 나를 안 좋아하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면 직접 물어보면 되거든요. 나한테 조금 더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됩니다. 조율이 돼요. 근데 확인 욕구가 과한 여자들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지연시키고 토라지고 시기심을 자극하고 갈등을 직접 만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 싸우는 달콤한 연애를 원한다니까 웃기는 거죠. 2024년 연구에서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이런 짝 내 경쟁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디지털 데이팅 학대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겁니다. 디지털 데이팅 학대가 뭐냐면 상대방 핸드폰 몰래 확인하고 소셜미디어 감시하고 온라인 활동을 통제하는 행동이에요. 28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짝내 경쟁심이 높을수록 이런 행동이 정비례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테스트 본능이 극단으로 가면 디지털 감시와 통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6번째, 정치질 본능입니다. 남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둘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패턴이에요. 친구한테 말하고 그룹 채팅방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피해자고 이 남자는 나쁜 놈이야 이런 여론전을 합니다. 남자 입장에선 둘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배심원단이 구성돼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건 잘잘못을 따질 때 논리나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나랑 같은 말 하는데 이렇게 다수결 투표를 하듯이 남자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간접 공격 연구를 여기에 다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여자들의 사회적 공격은 연합을 형성해서 상대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연애 갈등에서도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편이냐 적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이죠. 다 큰 성인이 본인이 판단하면 될 걸 나만 이상하게 느낀 거 아니지?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맞지? 이렇게 확인을 구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이건 의사결정의 외조화예요. 자기가 결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질 본능이 특히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배심원단이 구성되면 남자는 해명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자의 친구들은 이미 한쪽 이야기만 듣고 편을 든 상태니까요. 여자가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당연히 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팩트를 설명해도 이미 나쁜 놈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원칙을 합의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싸우더라도 당일 안에 대화로 풀자. 다른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지 말자. 이런 기본 규칙을 정해놓으면 정치질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7번째, 방어 회피 본능입니다. 이게 오늘 다루는 것 중에서 제일 파괴적인 패턴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자리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자가 말을 세게 했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서운하게 했어요. 남자가 말합니다. 그 말은 좀 선 넘은 것 같아. 보통은 미안, 조심할게 하면 끝나겠죠. 근데 방어 회피 본능이 강한 여자들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감정 자체를 못 참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도 그때 상황이 안 좋았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해석할 줄 몰랐어. 너도 전에 비슷한 적 있잖아.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면 되는데요. 나도 힘들었다면서 감정 뒤로 숨습니다.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면서 의도 뒤로 숨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면서 상황 뒤로 숨습니다. 갈등을 풀려는 게 아니라 자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여기서 특히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조건부 사과입니다. 겉으로는 사과하는데 듣고 나면 열이 받아요. 네가 그런 기분이 들었다면 미안하긴 해. 근데 나도 속상했거든. 솔직히 너도 완벽한 건 아니잖아. 이게 사과예요? 자기 행동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해석 탓으로 돌리는 구조예요. 이건 사과가 아니라 사과 코스프레입니다. 진짜 사과는 구조가 간단해요. 내가 이 행동을 했다. 그게 너한테 상처를 줬다. 미안하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 네 단계면 끝입니다. 근데 방어 회피 본능이 강한 여자의 사과는 이 구조가 전부 무너져요. 행동 인정 대신 의도 변명이 나오고 상대의 상처 인정 대신 자기 억울함이 나오고 개선 약속 대신 역공이 나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한 남자는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돼도 어차피 말해봤자 나만 나쁜 사람 되니까 그냥 참자. 이게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불만이 해소가 안 되고 쌓이다가 한 번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누적 불만으로 터지는 경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하지만 남자는 몇 달, 몇 년 동안 참아온 겁니다. 방어 회피 본능이 만드는 진짜 무서운 결과는 이거예요. 상대가 아예 소통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관계가 겉으로는 평화로운데 속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자가 잘못해서 남자가 뭐라 하면 대화가 이상하게 역전돼요. 나는 진심이었는데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해? 이 순간 남자가 당황합니다. 어느 순간 잘못을 지적한 남자가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상처받았냐, 이 프레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알아주길 바라는 욕구도 결국 같은 뿌리예요. 직접 말하면 지는 것 같고 상대가 알아서 해줘야만 사랑이라고 느끼는 패턴이죠. 뭐 먹을래? 난 아무거나. 어디 갈래? 다 좋은데. 이렇게 의사결정에 무임승차하면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 탓을 합니다. 하고 싶은 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입 밖으로 내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참는 거예요. 선택 자체를 회피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는 겁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면 이게 의사결정 회피를 넘어서 감정노동의 전가로 이어집니다. 뭘 먹을지 정하는 건 사소해 보이지만 매번 남자가 결정하고 여자가 평가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남자 쪽에 감정 피로가 쌓여요. 맞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걸 좋아하면 알아야지라는 프레임으로 정당화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뭘 해도 시험 치르는 느낌인 거예요. 연애가 아니라 퀴즈쇼가 되는 겁니다. 이건 회의 때 침묵하다가 결론 나면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는 사람과 같은 구조예요. 평판 관리 본능 역시 이 줄기에서 나옵니다.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1인칭으로 보는데, 이 본능이 강한 여자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3인칭으로 봐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쉬운 여자처럼 보일까봐 관심 없는 척하고, 마음이 식었어도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질질 끕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로 포장하면서 끝까지 나쁜 사람 되기를 피하는 거죠. 이게 남자한테 제일 혼란스러운 포인트인데요. 여자가 관심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관심 없으면서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다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모든 행동이 이 필터를 통과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간접 공격, 감정적 추론, 도덕 과시, 어장 관리, 테스트, 정치질, 방어 회피, 이 패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다 책임 회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은 표현하고 싶은데 그에 따르는 책임은 안 지려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는데 나쁜 사람이 될까봐 말을 안 합니다. 화가 나면 이유를 말하면 되는데 알아서 눈치채라고 해요.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로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패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 첫째, 감정적 추론에는 팩트 고정 전략을 쓰세요. 여자가 나한테 식었지? 이런 식으로 감정으로 추론하면, 예를 들어 남자가 카톡 읽고 30분 뒤에 답장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회의 중이었거나 운전 중이었거나 그냥 깜빡한 거예요. 근데 감정적 추론이 강한 여자는요? 30분이나 안 봤네. 나한테 관심 없는 거지. 누구한테 연락하느라 바빴겠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건 역효과입니다. 대신 팩트를 먼저 제시하세요. 아니야, 오늘 회의가 3개 있어서 진짜 지쳐서 그래. 식은 거 아니야.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명확하게 깔아놓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상대도 감정적 추론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붙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방어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또 의심해. 이러면 대화가 싸움으로 바뀝니다. 담담하게 팩트만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팩트를 말한 다음에 너 걱정되는 거 이해해. 근데 사실은 이래. 이렇게 감정은 인정하되 팩트로 리셋하는 겁니다. 이걸 꾸준히 하면 상대도 감정적으로 폭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패턴이 자리 잡습니다. 둘째, 테스트에는 반응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질투 유발, 반응 안 합니다. 다른 남자 얘기? 관심 없다는 듯이 넘기세요. 테스트의 핵심은 남자의 반응을 보는 건데 반응 자체를 안 주면 테스트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불안하면 직접 물어봐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이게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반응이 무관심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질투 유발에는 반응 안 하되 평소에는 충분히 관심과 애정 표현을 하세요. 핵심은 조작에는 반응 안 하고 진심에는 반응하는 건데 이 차이를 상대가 느끼게 해야 합니다. 네가 진짜 불안한 거면 직접 말해줘. 나는 들을 준비돼 있어. 근데 다른 남자 얘기 꺼내서 반응 보는 건 안 받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합니다. 셋째, 조건부 사과에는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라는 조건부 사과가 나오면 감정 논쟁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대신 그래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구체적 행동을 물어보세요. 감정 프레임에서 행동 프레임으로 대화를 바꾸는 겁니다. 미안한 건 알겠는데 다음에 뭘 다르게 할 건지가 중요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넷째, 어장 관리를 당하고 있다면 시간 제한을 거세요. 애매한 관계가 한 달 이상 가면 직접 물어보세요.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사귈 생각이 있어 없어? 대답이 애매하면 그게 답입니다. 거절은 상처받고 끝나지만 희망 고문은 시간까지 훔쳐가요. 애매한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어렵지만 그게 본인을 지키는 겁니다. 어장관리를 당하는 남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도파민 때문에 계속 붙잡혀 있는 겁니다. 삼자가 보면 뻔히 호구인데 당사자는 모릅니다. 이게 도박 중독이랑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간헐적 보상, 가끔 한 번씩 잘해주고 관심 보여주니까 뇌에서 다음엔 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끊으려면 냉정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주는 관심이 편해서 놔두는 거냐. 행동을 보세요. 말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여자는 시간을 만들어요. 연락을 먼저 해요. 만나자고 먼저 해요. 아무리 바빠도 진심이면 행동으로 보입니다. 근데 관심은 안 주면서 갈 데도 못 가게 하는 여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대부분은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5째, 정치질에는 둘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우리 문제는 우리 둘이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 의견 듣기 전에 먼저 나랑 대화하자. 이 원칙을 처음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자가 친구한테 우리 이야기를 했을 때 한번 제대로 얘기해야 해요. 나는 우리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게 불편해. 앞으로는 먼저 나랑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이걸 화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차분하고 단호하게 원칙을 말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말한 뒤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면 좋은 신호고, 또 다시 정치질을 하면 이 사람이랑 장기적으로 가능한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주변에 퍼진 뒤에 수습하려면 늦어요. 관계 초반에 이 경계를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이 모든 여자에게 해당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특정 행동 패턴에 대한 분석이지 여자 전체를 일반화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 교정하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영상 보면서 맞아 하면서 여자 전체를 욕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목적은 원리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다니면 매번 지는 게임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칙 하나, 이 패턴들을 교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를 바꾸려는 건 소모적인 싸움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세우고 반응을 통제하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는 거예요. 상대가 변하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건 어장관리를 당하는 것과 구조가 같습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는 반복이거든요. 변화는 본인에게서 시작하는 거고 상대를 바꾸는 건 상대의 몫입니다. 연애에서 제일 큰 착각이 내가 충분히 잘해주면 상대가 바뀔 거야 이거거든요. 절대 안 바뀝니다.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본인한테 투자하세요. 본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과감히 걸러내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남자들한테도 당연히 문제적인 행동 패턴이 있고 그건 또 다른 주제죠.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이 왜 발생하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큰 구조가 보입니다. 감정 표현과 책임의 분리입니다. 감정은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 감정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려는 구조. 이게 모든 패턴의 공통 뿌리예요. 어장 관리는 선택의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예요. 정치질은 판단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겁니다. 방어 회피는 잘못의 책임을 피하려는 거고요. 테스트는 직접 요구하는 책임을 안 지려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개별 패턴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짚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핵심은 3가지입니다. 하나, 여자의 뇌는 감정을 추론 과정에 더 깊숙이 개입시킨다. 이건 결함이 아니라 차이다. 둘, 하지만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행동 패턴들, 감정적 추론,
도덕 과시, 어장 관리, 테스트, 방어 회피, 이런 것들이 남자 입장에서 왜 분노를 유발하는지 구조를 알아야 한다. 셋, 구조를 알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대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팩트 고정, 반응 차단, 행동 요구, 시간 제한, 공간 설정,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5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상대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반응, 내 경계, 내 기준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 상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남녀 관계에서 이런 패턴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가지 더, 오늘 다룬 패턴들을 읽으면서 혹시 나도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니까요. 남녀 관계는 결국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더 깊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